네, 오늘은 그 기초 핵 및 입자 물리학 그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핵 물리 쪽에서는 남은 게 이제 반감기 오늘 할 게 핵분열과 핵융합 요거를 설명을 할 예정이고 이제 요렇게 해서 핵물리 쪽은 대충 정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이제 반감기는 영어로는 이제 half life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요 그림에 맞춰서 t의 2분의 1, t의 1 half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거 이제 이 반감기의 정의는 뭐냐면 이제 방사성 원소가 붕괴해서 처음 양의 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가로축이 시간이고 이제 세로축이 방사성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처음에 t가 0일 때 n0였던 놈이 2분의 n0 반으로 딱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t의 1 half 그 다음에 그 2분의 n0에서 또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 4분의 n0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그 2 곱하기 t의 1 half 그 다음에 4분의 그 n0에서 그 또 반인 8분의 n0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3 곱하기 t의 1 half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t의 1 half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이거 반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그래프는 보면 이제 원소가 초기에 n0였을 때 t 시간 후에 얼마만큼 남느냐 할 때 요거는 이제 보통 지수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t 시간 후에 남은 원소 n은 처음 원소의 수 t가 0일 때 원소의 수 n0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램다 t에서 지수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고 이때 우리가 이제 램다를 붕괴 상수 decay consta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래프 형태를 취하는데 우리가 반감기는 그 방사성 원소가 처음 양의 반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n0분의 n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t의 1 half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n0분의 n이 2분의 1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exponential 마이너스 램다 t의 1 half 이렇게 되겠죠. 그 처음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t의 1 half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정리를 해주면 exponential 램다의 2분의 1승은 2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그리고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자연 로그를 취해주면 좌변은 램다의 t의 1 half 우변은 ln2 이렇게 되니까 이때 반감기 t의 1 half는 램다분의 ln2 이렇게 되죠. 램다분의 ln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반감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여러 가지 몇몇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인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는 여기 이제 보면은 왼쪽은 이제 이 카본 14에서 탄소 14, 뭐 포테지움, 칼륨 40. 이게 이 숫자는 옆에 있는 숫자는 질량수를 나타내요. 질량수 14, 탄소 14번. 이제 질량수가 서로 이제 원자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카본 14 하면 탄소 14는 질량수가 14짜리인 놈의 반감기는 5730년. 그 다음 밑에 보면 메디컬용으로, 의료용으로 쓰는 탄소 11, 질량수가 11인 놈은 반감기가 굉장히 짧죠. 한 20분. 요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이 우라늄 238, 이런 것들은 뭐 반감기가 얼마나 되나요? 4.5 곱하기 10의 9승년 그게 뭐냐면 45억 년이 되는 거죠. 45억 년 정도 반으로 줄어드는데 우라늄은 한 45억 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방사능 동위원소가 이제 붕괴할 때 얘는 이제 베타 붕괴를 하고 뭐 카본 14는 베타 붕괴를 하고 우라늄 238은 알파 붕괴를 하고 카본 11, 탄소 11 같은 경우는 베타 붕괴인데 파지트론은 양전자죠. 베타는 전자고 얘는 양전자. 그러니까 파지트론이라고 쓴 거는 베타 플러스 붕괴를 하고
베타라고 쓴 건 이제 베타 마이너스 분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철 같은 거는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44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사능이라는 말도 쓰는데 방사능은 영어로는 radioactivity 그래가지고 R이라는 걸 쓰고 이 R은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 음의 미분을 취하는 건데 이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원소의 숫자가 개수가 줄어드는 비율을 우리가 방사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어진 원소의 개수가 줄어드는 비율을 방사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수식으로는 마이너스 dN/dt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그 방사능의 단위는 보통 이제 베크렐이라고 쓰는데 1 베크렐은 초당 1개를 1 베크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베크렐이라고 하는 단위도 쓰지만 우리가 이제 큐리라고 우리 큐리 부인의 이름을 따서 큐리라고 하는 것도 방사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큐리는 3.7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하는 거 방사능 동위원소의 그 T 시간 후에 동위원소의 개수는 N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램다 T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N0는 상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램다 T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램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램다 T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어서 얘는 어떻게 된 거죠? 램다 N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램다 T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람다 곱하기 N0를 제가 R0라고 할게요. 결국은 뭐냐면 R0는 램다 곱하기 N0고 R이라고 하는 거는 램다 곱하기 N 그러면 그게 R이 되겠죠. 그래서 N과 R과의 관계는 그 람다를 N에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그런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램다 T인데 우리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램다라고 하는 붕괴상수 램다하고 반감기의 관계식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T의 1/2는 람다분의 ln2라고 했으니까 이 람다 자리에 제가 반감기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R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자리에 이제 t의 1/2분의 ln2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t의 1/2분의 ln2가 되고 요 놈을 다시 좀 정리를 해주면 얘는 r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n2의 ln2의 몇 승이냐면 t의 1/2 반감기분의 t승입니다. 그죠? 그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n2 로그2는 이게 얼마일까요? 2분의 1이죠? 얘는 이제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R은 R0의 2분의 1의 T의 1/2분의 T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은 처음 숫자에서 우리가 이제 반감기로 나타내지면 이렇게 되고 요 놈은 이제 R을 구하는 거하고 N을 구하는 거하고 결국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식은 같아요. 왜냐하면 R은 N 램다이기 때문에 N에다가 람다만 곱해주면 그게 R이니까 반감기 우리가 이제 방사능 동위원소의 T시간 후의 숫자도 반감기로 나타내주면 N은 N0 곱하기 2분의 1의 T의 1/2분의 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요 식의 양변에 람다를 곱해주면 바로 이제 R과 관계되는 이 식, 왼쪽 식이 나오는 거가 되겠고 여기에 람다를 나눠주면 이제 오른쪽 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방사능이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방사능은 이제 그 물체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눈여겨 보시면 n은 n0 곱하기 2분의 1승의 t의 1/2분의 t승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볼게요. 오래된 유물의 목재에서 탄소 14의 양을 측정하였더니 현재 살아있는 목재에서 측정한 양의 4분의 1이었다. 아주 오래된 유물에서의 목재하고 현재의 목재는 같은데 그 두 목재에서 탄소 14의 양을 측정했더니 현재의 양보다 옛날에
때 측정한 옛날 유물에서 나온 목재의 양이 4분의 1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그때 그 유물에 사용된 목재는 언제 죽었느냐? 이 죽은 그 사용된 목재의 그 죽은 연대를 좀 그 측정해봐라. 뭐 이런 문제죠. 우리가 이제 탄소 14의 반감기가 5,730년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현재의 양과 그 유물의 양, 그 유물에서 나온 목재의 양을 이제 비교를 할 때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에 살아있는 목재를 N0 살아있는 목재에서 측정된 탄소 14의 양을 N0. 그러면 그때 이제 죽은 목재의 경우 탄소 14의 양을 N이라고 하면 우리가 N0분의 N은 2분의 1에 T의 1/2 분의 T승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을 측정했더니 처음 양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이 두 식을 통해서 탄소 14의 반감기가 5,730년이니까 이거 T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T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 놈은 T의 1/2 분의 T가 뭐냐면 이게 제곱이 되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T의 1/2 분의 T가 2가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를 계산하면 T는 2 곱하기 탄소 14의 반감기, 탄소 14의 반감기가 5,730년이니까 오래된 유물의 목재에서 측정한 탄소의 양을 계산을 하면 그게 이제 11,460년 전, 11,460년 전에 목재가 죽은 거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그 유물은 11,460년 전에 만들어진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는 제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철이 가장 안정되고, 모든 이 철보다 작은 원소들은 서로 융합을 하면서 안정된 원소를 향해서 갈 테고, 그래서 이제 철이 다 만들어지면 이제 태양이 죽게 됩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수십억 년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태양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철보다 큰 원소들, 무거운 원소들은 그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작은 놈으로 분열이 되면서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안정된 원소를 향해서 갈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핵분열이라고 하고, 이 원자핵의 핵분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원자핵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원자핵에 중성자를 쓱 집어넣어 가지고 원자핵이 좀 불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가게끔 해주는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의 원리가 됩니다. 이거를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제 물방울 모형에 의한 우라늄의 핵분열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는 동위원소가 235짜리, 질량수가 235짜리인 놈도 있고 238짜리인 놈도 있는데, 238은 자연의 99.27%, 대부분이 238짜리가 존재를 하고, 자연의 235짜리는 한 0.72% 정도밖에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연의 그 핵분열을 일으키는 놈은 우라늄 235짜리가 핵분열을 일으키고 238짜리는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5짜리에 중성자를 쓱 집어넣어서 얘를 갖다가 들뜬 상태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때 이제 질량수가, 중성자가 하나 들어오니까 질량수가 236으로 커진 거죠. 질량수가 커지면서 이렇게 불안정한 들뜬 상태로 돼서 가만히 있던 물방울 하나 더 집어넣었더니 얘가 이제 물방울이 막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압축됐다가 늘어졌다 막 흔들리고 세로 방향으로 막 이렇게 물방울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막 불안정한 들뜬 상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들뜬 상태로 되다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ission fragment라고 하는 게 딸핵으로 이렇게 두 개의 딸핵으로 이렇게 분열을 하고, 분열을 하면서 보통 2개 또는 3개 정도의 중성자가 이렇게 방출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핵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출되면서 이제 에너지도 따라서 이게 방출이 됩니다.
그럴 때 요 딸핵이 여러 개의 딸핵으로 분열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라늄 235, 92 우라늄 235에 중성자 하나가 들어와서 질량수만 이렇게 하나가 증가되죠. 236이 되고 원자 번호는 변함없이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했죠. 우라늄의 들뜬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들뜬 상태가 이제 안정된 상태로 요것보다 더 안정된 원자 핵 두 개로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될 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바륨과 크립톤으로 분열이 되고 그때 이제 중성자 3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사능 붕괴의 관계식을 보면 처음에 질량수가 236짜리가 143, 90 더하기 여기 3 이렇게 되면은 이게 236이 되죠. 그래서 질량수는 보존이 돼야 됩니다. 반응 전과 후에. 그리고 원자 번호도 보존이 돼야 돼요. 92짜리가 어떻게 나눠졌죠? 56짜리하고 36짜리 합치면 92가 되죠. 그래서 원자 번호도 반응 전과 후에 같아야 되고 질량수도 반응 전과 후에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제 Q 일정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단위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보면 이 우라늄 236 같은 경우에 결합 에너지가 한 7.6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요 이제 도톰해전 이 딸핵의 그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한 8.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7.6에서 8.5 정도로 결합 에너지는 더 안정된 상태로 가면 갈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분열이 되면서 안정된 상태로 가면 갈수록 결합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안정된 상태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결합 에너지가 이만큼의 차이가 얼마냐면 대략 0.9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결합 에너지 차이가 생겼네요. 그놈이 어떻게 되냐면 그놈이 이제 에너지로 이제 방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놈이 이제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데 이게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0.9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그 우라늄 원자 핵이 핵자당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중성자수하고 양성자수에 대한 결합 에너지가 0.9 메가일렉트론 볼트인데 이 우라늄은 핵자가 몇 개가 있는 거죠? 236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방출되는 에너지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이 방출되는데 전체 방출되는 에너지가 전체 핵자의 수가 236이니까 236 곱하기 0.9 하면 대략 한 200 메가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이제 대충 방출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가 하나가 분열이 되면 요렇게 이제 바륨 크립톤으로 분열이 되면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대략 200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쯤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렇게 방출된 중성자가 또 이제 우라늄한테 들어가 가지고 또 이제 또 핵분열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또 일으키게 되면 연쇄 반응을 쭉 이렇게 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연쇄 반응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때 이제 핵 분열 시 나오는 중성자의 에너지도 그 전체 에너지가 방출된 에너지가 한 200 MeV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때 하나가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도 한 몇 MeV 정도, MeV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중성자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나오니까 굉장히 빨리 나오겠죠. 그래서 이놈이 중성자가 너무 빨리 빠른 운동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가 방출이 되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들뜬 상태 정도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에너지가 너무 커지면 요 놈을 갖다가 그냥 연쇄 반응이 너무너무 빨리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하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폭발을 하는 거죠. 핵폭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에너지 자원을 만들려고 하면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핵 분열할 때 나오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좀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작게 만들어주니까 빨리 나오는 놈을 좀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막아줘야 돼서 예를 들면 중성자의 에너지를 한 수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작은 뭐 수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갖도록 중성자를 제어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어를 해줘서 요 놈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천천히 연쇄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안정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도록 이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원자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그럼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우라늄 235를 90% 이상 농축한 거를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하고 대략 뭐 2%에서 5% 정도 농축한 걸 저농축한 거를 가지고 또 쓸 수 있는데 고농축한 우라늄을 통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이거 이제 원자 폭탄급 수준이고 이걸 저농축으로 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요 놈을 갖다 우리는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자력 발전에 쓰는 우라늄은 저농축으로 쓴 우라늄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때 핵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중성자의 속도를 제어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놈의 속도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감속제입니다. 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가 이제 감속제라고 하고 감속제로 주로 쓰는 게 물입니다. 물인데 이제 H2O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물은 H2O 경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2O라고 하는 것도 쓰게 되는데 이제 D2O는 뭐냐 하면은 얘는 H2O는 그 양성자가 하나 수소원자의 핵이 H 양성자죠. 근데 그러니까 중수소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제 핵자가 두 개입니다. 양성자가 프로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얘는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중수소의 원자 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뭐냐면 양성자가 하나고 D는 중성자가 하나인 듀테리움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중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무거운 물이죠. 그래서 무겁다는 의미로 이제 중수. 얘는 가벼운 물 경수. H는 양성자가 하나, D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렇게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흑연 같은 것도 이제 감속제로 쓰게 되는데 대부분의 감속제로는 경수를 대부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해서 중성자의 개수, 이건 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시켜주는 걸 감속제. 그 다음에 중성자의 개수를 좀 조절을 해주는 걸 제어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성자의 개수를 조정해주는 걸 제어봉. 제어봉은 이제 카드뮴이나 붕소 같은 걸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라늄 235 1g이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한번 계산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라늄 235 1g이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는 먼저 보면 우라늄 235라고 하는 건 질량수가 235라고 했죠. 질량수는 원자 질량이 235. 그래서 보통 원자 질량의 단위를 AMU라고 썼어요. Atomic Mass Unit. 원자 질량이 Atomic Mass Unit이 235 AMU라고 우리가 쓰고 요 놈은 몰 질량으로 나타내지만 1몰당 235g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자 질량이 235라는 얘기는 1몰당 원자가 235g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g 속에 그 우라늄 원자가 몇 개 들어있냐를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1g 속에 우라늄 원자가 몇 개 들어있냐라고 하면 235가 몇 개 들어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1몰당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원자가 있죠. 그래서 몰당 6 곱하기 23승계의 원자가 있고 1몰에 이 우라늄인 경우는 1몰에 235g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g당 몇 개의 우라늄 원자가 있냐면 2.6 곱하기 10의 21승계의 우라늄 원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g 우라늄 235 1g이 핵분열할 때는 그 안에 1g 속에 우라늄 원자가 10의 21승계 2.6 곱하기 10의 21승계가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라늄 원자 한 개가 핵분열할 때, 아까 조금 전에 우라늄 원자 한 개가 핵분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대략 200 메가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게 2.6 곱하기 10의 21승계가 1g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1g 속에 1g의 우라늄이 핵분열할 때 방출되는 총 에너지는 2.6 곱하기 10의 21승에 곱하기 200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요게 5.2 곱하기 10의 23승 메가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1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 메가일렉트론 볼트는 1.6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1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10의 6승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13승 줄이 되고 요놈은 이제 줄로 계산하면 8.3 곱하기 10의 10승 줄. 그 다음에 우리가 와트는 줄 퍼 세컨 단위 시간 동안의 한 일의 양이 파워잖아요. 그래서 와트는 줄 퍼 세컨드고 그래서 그놈을 줄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와트 곱하기 세컨드 와트 곱하기 세컨드인데 그걸 메가와트 아워로 계산을 해주면 시간을 이제 초를 시간으로 환산해주면 이게 대략 23 메가와트 아워 이 정도 됩니다. 23 메가와트 아워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우리가 보통 한 달에 전기를 보통 쓸 때 이게 누진제 최근에 이게 누진표인데 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기본 요금이 얼마 16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가정은 대략 한 달 동안 전력 사용량이 200에서 400kW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30kW 아워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메가면은 이게 한 0.23 메가와트 아워 한 달에 한 0.23 메가와트 아워니까 우라늄 1g 속에서 우라늄 1g이 만드는 에너지가 23메가와트니까 대략 2단계를 기준으로 하면 한 10배 정도 100배가 되겠네요. 100배 한 100가구 정도가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양 에너지 양을 만들어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가벼운 원소 아까 이제 무거운 원소는 불안정한 상태를 내가 분열을 하면서 가벼운 원소로 좀 더 안정된 상태로 가는 거고 핵융합은 가벼운 원소가 서로 붙으면서 융합하면서 좀 더 무거운 안정된 상태 철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가벼운 2개 이상의 원자핵이 고온 고압에서 고온은 10의 대략 10의 7승 켈빈 뭐 10의 9승 켈빈 이 정도 됩니다. 매우 고온 고압에서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반응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고 요 그림은 이제 중수소를 듀테리움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중수라고 했잖아요. 중수는 이거 D에 그 듀테리움에 D를 써서 중수 양성자가 하나 중성자가 하나를 듀테리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양성자가 하나고 중성자 2개가 트리티움 3중수소의 원자핵입니다. 중수소의 원자핵, 3중수소의 원자핵. 요놈 2개가 이제 융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헬륨의 원자핵과 중성자 하나를 이렇게 내보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 이러한 그 핵융합 반응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반응식으로 쓰면 중수소는 1H2, 그러니까 2H1, 3중수소는 3H1. 원자 번호는 플러스 양성자가 하나라서 원자 번호는 1로 같지만 질량수가 2, 질량수가 셋인 요놈을 중수소, 요놈을 3중수소가 최종적으로 힐륨 원자 핵하고 중성자 하나를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응식은 항상 원자 번호가 반응 전과 후에 합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질량수도 반응 전과 후에 합이 같아야 됩니다. 다 같죠? 그리고 이제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 경우에 대략 17에서 19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핵분열, 우라늄의 핵분열과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고온의 그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양성 듀테리움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결합을 시키면 요게 양성자하고 양성자에 의한 쿨롱 포스, 이게 뭐죠? 쿨롱 반발력이죠.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반발력이 생기면 이게 결합을 안 하잖아요. 결합을 하려면 그 반발력보다 더 큰 인력이 작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작용을 하려면 핵력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핵력은 굉장히 핵력이 작용하는 그 거리는 무지무지 짧습니다. 핵 안에서만 핵력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걸 둘이 붙여 놓으려면 두 놈을 굉장히 고속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고속으로 속도를 굉장히 빨리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움직이게끔 하려면 온도를 압력도 커야 되지만 온도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차가운 곳에서는 이놈을 핵융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핵 사이에 우리가 프로톤에 의한 전기적 반발력을 이겨서 확 결합을 시키려면 외적인 요인, 압력도 무지무지 써야 되고 온도도 무지무지 템퍼러처도 높아서 두 놈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두 놈이 이렇게 붙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이게 쿨롱 포스를 청력이 작용하는 요 언덕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넘겨주게 되면 요 이제 짧은 거리에서는 핵력이 작용하니까 핵력은 인력이니까 인력이 작용해서 요 놈이 이제 융합이 그 두 놈이 이렇게 퓨전할 수 있는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핵융합 장치를 자기 핵융합 장치 같은 걸 우리가 토카막이라고 하는데 이 토카막은 도너츠 형태로 이렇게 형태의 자기장 속에서 굉장히 고온 고압의 수소 플라즈마 이온들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여기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 방전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토카막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토카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핵융합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미래 산업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장치입니다. 핵융합 장치.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양 에너지도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통 양성자 사이클 혹은 프로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 태양의 그 코어에서 태양의 중심에서는 핵 반응이 일어나는데 먼저 이렇게 양성자 1H 빨간색은 프로톤 이렇게 회색으로 나타내 준 거는 중성자 그 다음에 여기 하얀 공은 여기 파지트론이라고 했죠. 양전자. 그래서 이제 양성자 두 개가 이렇게 융합을 해서 양전자가 하나가 방출이 됩니다. 양전자가 방출이 되니까 양전자가 방출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이제 그 양전자는 질량수를 하나를 더 원자 번호가 하나가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증가가 되니까 우리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 질량수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 양전자가 방출된다고 했죠. 양성자가 중성자로 하나로 되면서 양전자가 방출이 되고 요 하나의 또 다른 양성자는 양성자로 가고 양전자가 방출이 되면서 이게 중성미자라는 것도 같이 방출을 합니다. 요게 위크 붕괴 때 붕괴 때 발생하는 베타 플러스 붕괴를 나타내 주게 돼요. 그래서 베타 플러스 붕괴를 하면서 두 개의 양성자가 결합해서 그 중에 한 놈이 중성자로 바뀌고 양전자를 방출해서 1H2 우리가 듀테리움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듀테리움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요놈이 이제 듀테리움을 하나
중수소의 원자핵이죠. 중수소의 원자핵을 만들고 양전자하고 중성미자를 방출시키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걸 만드는 과정이에요. 1H2, 1H 더하기 1H가 그 2H로 되면서 양전자가 하고 중성미자를 방출하는 과정이 요 프로세스입니다. 요때 이 플러스 양전자는 요 놈하고 같은 반응 그 원소기호를 써주면 얘는 플러스 1에 지로 일렉트론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질량수는 변함없고 그 원자 번호도 반응 전에 2개, 반응 후에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가 하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놈이 다시 양성자하고 또 결합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놈이 양성자하고 또 그 결합을 하면서 중수소의 원자핵이 2H가 1H하고 결합하면서 그때는 헬륨3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전자나 양전자가 방출되는 게 아니고 반응 전과 후에 질량수하고 원자 번호가 다 같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반응 그 1H2가 양성자를 하나 받아들여서 힐륨3가 돼가지고 요 질량수도 변함없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도 변함없으니까 이때는 어떤 붕괴를 하냐 하면 감마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붕괴도 아니고 베타 붕괴도 아니고 감마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힐륨3를 만들게 돼요. 감마 붕괴를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 양성자 2개가 시작해서 베타 붕괴를 한번 거치고 베타 플러스를 거쳐서 요 이제 중수소의 원자 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놈이 양성자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힐륨3를 만들어서 감마 붕괴로 이렇게 하면서 힐륨3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힐륨3 2개가 이제 또 결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요 경우 이제 힐륨4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힐륨3 2개가 만들어서 힐륨4를 만들면 양성자 2개가 남죠. 양성자 2개는 방출이 돼요. 그래서 힐륨3 2개가 결합을 해서 힐륨4를 만들면서 양성자 2개가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프로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힐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태양 에너지가 양성자로부터 수소로부터 힐륨 원자 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정에서는 대략 방출되는 에너지가 0.4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 두 번째 과정에서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5.5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과정에서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12.9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그 힐륨 원자핵을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냐 하면 이게 0.4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첫 번째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쌍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쌍으로 나타나서 2 곱하기 0.4.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마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5.5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는데 그것도 쌍으로 나타내서 2 곱하기 5.5. 근데 마지막은 쌍이 아니고 이제 한 번의 과정이죠. 그래서 한 번의 과정이 나오니까 그냥 12점 곱하기 1.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프로톤 사이클에서 힐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략 방출되는 에너지가 24.7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감속제라고 하는 거를 물을 쓴다고 했는데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이제 우라늄 92 안에 아주 느린 중성자 하나가 쓱 들어와서 핵분열을 일으켜서 중성자 3개가 방출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방출되는 중성자가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되니까 요 놈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감속제를 쓴다고 해도 그 감속제가 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 분자에 있는 이제 수소 원자 뭐 이런 거하고 중성자가 부딪히게 될 텐데 중성자가 이제 감속제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M1이라는 입자가 M2라고 하는 입자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면 요 놈의 속도를 줄여주고 이제 요 놈이 이제 속도를 얻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빠른 중성자를 느리게 만들어 주려면 중간에 감속제를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렇게 두 입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입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하고 나중 탄성 충돌한다고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 입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의 비를 계산을 해보면 호전적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를 써가지고 두 에너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M1이 갖는 운동 에너지하고 M2가 갖는 운동 에너지의 비를 계산해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역학 시간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레이시오를 보면 1 플러스 M1분의 M2의 제곱분의 4 곱하기 M1 M2 이런 식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하고 두 운동 에너지의 비가 만약에 M1하고 M2의 질량이 똑같다. 두 개의 당구공이다. 두 개의 프로톤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질량이 같으면 두 운동 에너지의 비가 1이죠. 다시 말해서 질량이 같은 놈은 그 레이시오가 1이 됩니다. 질량이 같을 때가 레이시오가 1이 돼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얘가 뻥 충돌하면 얘는 딱 정지하고 얘가 그 운동 에너지를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질량이 다르면 우리가 이제 그 레이시오가 질량이 다를 때는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빨리 오는 놈을 빨리 오는 놈의 속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면 되죠? 그 질량비가 거의 비슷하면 돼요. 질량비가 거의 비슷하면 요 놈의 속도를 확 0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급속도로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을 쓰는 이유가 요놈 빨리 오는 놈의 속도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나마 질량이 중성자하고 가장 비슷한 놈,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를 감속제로는 못 쓰고 질량이 엇비슷한 놈을 쓰면 요 놈의 속도를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느린 중성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H2O는 중성자의 질량하고 똑같진 않을 테니까 얘가 움직이겠죠? 정지하는 게 아니고 느리게 움직일 테니까 그런 식으로 얘가 그렇게 감속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우라늄 235는 핵분열을 일으키고 우라늄 238은 자연에 그렇게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거는 핵연료로 쓸모가 없나요? 238은 238이 쓸모가 238도 쓸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8에 중성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질량수가 하나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239로 원자 번호는 변함없이. 그리고 요 놈이 이제 들뜬 상태가 되면 요 놈이 이제 그 베타 붕괴를 이렇게 합니다. 239가 베타 붕괴를 해서 그 전자가 방출이 되고 전자가 방출이 되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 거죠? 원자 번호가 하나가 늘어납니다. 질량수는 변함이 없고 93으로 늘어나서 넵튠이라는 걸로 바뀌고 요 놈이 또 한 번 더 이제 방출을 베타 붕괴를 해서 전자를 방출하면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죠? 또 하나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원자 번호가 94로 됩니다. 94가 뭐냐면 플루토늄이에요. 플루토늄. 원자 번호가 94, 239가 플루토늄이 돼서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핵분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238은 뭐냐면 요 플루토늄을 만드는 과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루토늄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걸 우리가 그 증식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는 브리드 해주는 거를 우리가 증식로다 이렇게 해서 증식로로 이렇게 238 우라늄 238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루토늄을 증식해가지고 핵발전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핵물리는 요 정도로 기초 핵물리는 요 정도로 제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